심의사의 살까 말까의 심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년이죠. 그렇습니다. 2021년 12월 28일에 발표한 신속통합민간재개발 선정지역을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모든 사업의 처음이 중요하듯 이번 신속통합민간재개발도 처음 대상지를 어디로 하느냐, 어디가 결정되느냐가 가장 큰 화두였는데, 저의 전 영상을 보시게 되면 그래요, 선정된 구역 많이 맞췄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예비 구역으로 선정되신 분들 미리 축하드리고요. 이번 공모에 미선정된 구역도 미리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심의사의 살까 말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바로 이거죠. 투기 방지 대책 적용 예시입니다. 저 표 하나로 알기 쉽게 잘 적어놨죠. 권리 산정 기준일입니다. 지분 쪼개기 방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분 쪼개기는 현재 소유자가 한 명인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멸시를 하고요, 여러 세대로 나뉘어지는,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서 소유자가 여러 명으로 나눠지는, 그럼으로써 조합원 수가 늘어나는 행위를 말하는데, 그것을 이번 선정구역은 2021년 9월 23일, 그러니까 작년 9월 23일 이후에 소유자가 늘어나는 모든 행위는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월 22일 신청구역에 토지 소유자가 100명이면 9월 23일 이후에도 100명만 된다는 거죠. 101명도 안 된다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도 있는데 자세하게 갭 투자 등 방지라고 있습니다. 갭 투자를 하면서 전세를 끼고 사두는 행위죠. 그러니까 실제 거주를 할 사람이 아닌 사람은 매수를 못하게 하는 거죠. 반대로 거주를 직접 할 사람들은 허가받고 거래하시면 됩니다. 단 대지 지분이 18제곱미터 이상만 허가받으면 되기 때문에 토지 지분이 작은 경우는 상관이 없겠죠. 건축 행위 제한도 있는데 편하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부셔버릴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새 거는 짓지 말아라. 새 거 지어도 입주권은 안 주니까 짓지 말아라입니다. 근데 이게요, 원래는 순서가 바뀐 거거든요. 빨리 공고를 해주고 싶어서 그런지 순서가 바뀐 거죠. 원래는 건축 허가 제한을 먼저 하고 구역을 지정하면 권리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순인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문제입니다. 또 선정된 곳은 그렇다 치고요, 선정도 안 됐는데 권리산정 기준일을 2022년 1월 28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과 건축 허가 제한을 2022년 1월 중에 지정한다고 하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을 보면 바로 여기입니다. 그 도시 군 기본계획이나 도시 군 관리계획이 결정된 경우, 또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번 선정에 미선정된 지역이라도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인데 제 뇌피셜입니다. 그래요, 이번에도 맞을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번 공모 미선정 구역, 이후 공모 시 신청 구역의 권리 산정 기준일을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2023년 말까지만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2023년 말까지만 고려했을 때 원안대로 매년 25개 지역을 신속통합기획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와 내년, 그렇습니다, 2023년까지 50개 지역과 현재 공모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그래요, 공공재개발은 SH가 매년 18곳이 2번 정도 한다고 하면 전체 86곳입니다. 현재 102곳 중 21곳이 선정이 되고 나머지 81곳이 남았는데, 제가 볼 땐 이 남은 81곳은 권리산정 기준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건축 허가 제한이라는 페널티를 준 만큼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페널티는 내가 지금 소유하고 부동산에 있는 거래를 못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재산권 침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미선정된 지역의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사업 실현 가능성이 대해서 규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일종 주거지는 다 빠졌죠. 아마 조만간에 일종 주거지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서울시 정책 요건 중 여러 가지 사업 혼재 지역은 현재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가로주택 정비사업, 민간 재건축을 진행하는 지역도 빠졌거든요.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 계획, 이해는 안 가지만 하여튼 현금 청산자와 공모 반대 갈등 지역도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산정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주택이 질비하거나 공모 반대하시는 분들이 전체 구역 내에 25% 이상이 되는 것, 추후 주민 동의율 75%를 넘기기 어려우니까 배제를 한 건데, 그런데요, 왜 안 될 지역을 굳이 권리산정 기준위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묶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2년이라는 시간을 끌면서 조건을 맞춰가라는 거죠. 그게 새로운 것들을 또 공모해서 조건을 맞춘다기보다는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공모에 미선정된 지역분들도 미리 축하드린다고 처음에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을 2022년 1월 28일에 정한다는 것은 3080 계획, 그러니까 공공주도복합사업, 이사대책 아시죠? 그것도 지금 현재 권리산정 기준일을 다시 손보겠다는 국토부에서 언지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공공주도복합사업은 2021년 6월 29일, 신속통합 민간재개발은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 기준으로 정하면서 사실상 다세대 주택의 공급의 길이 막힌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실거주를 하던 아니면 투자를 하던 간에 추후 개발이 될 경우 소유자에게 조합원 인정이 안 될 경우 투자자는요, 분양을 받지 않을 것이고 실거주를 목적인 분들도 현금 청산을 받는다고 가정하에 내가 매수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청산당할 게 뻔한데 매수할 일이 없죠. 그러면 다세대 공급하는 건축주들은 분양이 어려울 것을 생각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겠습니다. 그러면요, 현재 서울의 집값은 왜 올랐나요? 뭐가 문제였었나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결국 공급이 문제였던 건데 사람들은 새 주택을 원하죠. 왜냐하면 편하니까요. 좋으니까요. 공급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수급의 문제가 가장 컸기 때문에 아파트를 공급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화한다고 하는 건데 빠르게 말입니다. 그것도 빠르게 신속통합으로요. 하여튼 이런 상황이 아파트 시장에서 빌라 다세대 시장으로 옮겨오는 거죠. 공급이 없어질 테니까요. 또 중요한 건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 선정된 지역입니다. 각 구역의 토지 소유자와 예상 세대수인데 예상 세대수는 말 그대로 제가 생각하는 예상 세대수입니다. 대략적인 세대수인데 중요한 건 이 토지 소유자죠. 결국 현재 21개 지역에 있는 세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오차는 있을 듯 보입니다. 나대지라던가 도로 등의 소유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하여튼 이번에 선정된 지역의 세대수를 14,000세대라고 했을 때 이분들은요, 개발 때문에 멸실하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도대체 어디로 이주해야 할까요? 이분들은 실거주자일 수도 있고 세입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주비는 나오긴 하지만 갈 곳이 있을까요? 이분들이 아파트나 다른 주거 상품으로 편하게 갈 곳이 있는 자산가, 그러니까 부자일까요? 이번에 선정된 곳만 이 정도인데 현재 공모 중인 공공재개발과 앞으로 선정된 신통기획 민간재개발 또 공공재개발만 보더라도 10만 가구 이상이 이주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만 가구요. 1기 신도시의 분당의 세대수와 맞먹는 세대수입니다. 그래요.
이분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순차적으로 순환 개발을 진행한다고 하면 신속통합의 취지와 맞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은요, 어떻게 하던 간에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주거 형태에 따른 또 가격에 따른 양극화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쪽방촌이 됐던 고시원이 됐던 최고급 아파트, 단독주택이 됐던 간에 다 필요한 주거 형태거든요. 서울이라고 다 좋은 아파트에만 살 수는 없습니다. 서울에는요, 아파트만 귀한 게 아니고 이렇게 개발하고 남은 다세대 주택들도 귀한 곳이 되겠죠. 왜냐하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지니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는 걸까요?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확실한 건 앞으로 많은 다세대 빌라, 단독 저층 주거지는 소멸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소멸됨에 따라 그 이주 수요자들은 개발 가능지에는 못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비싸졌으니까요. 또 지금 상황, 앞으로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개발 행위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바늘구멍처럼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개발지 인근에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거나 늦게 개발되는 지역의 저층 주거지는 금액이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형주택도 마찬가지죠. 그 이유는 소형주택의 수요자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감당이 안 될 만큼 올라가게 되면 이분들은요, 서울 중심권에서 외곽으로 또 수도권으로 밀려나가게 되고 더 멀게는 지방으로까지 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1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1월 5일 처음으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라는 내용으로 서울시에서요, 역세권과 중공업 지역에 대한 소규모 재개발 도입, 그러니까 서울 전역에 있는 307개의 철도역 주변의 역세권과 중공업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면서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재개발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5,0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필지에 상가, 공장 혼재되어 있는 그런 곳들을 말이죠. 또 250m의 역세권을 350m로 확장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서울의 저층 주거지는 앞으로 서울의 절반 이상은 없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생각은요, 이제 서울 지역의 투자는 내 자금력에 맞춰서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 그 지역엔 뭐라도 살아야 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략적으로 말이죠. 특히 올해 있을 대선과 지자체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투자처를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동산은 정부 정책에 따라 방향성이 많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끝!